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의 길로 나서시게 된 게 네.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 때입니다. 네. 그때 바로 이 목포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죠. 그 당시에 여당 자유당 얼씬도 하기 싫었다고 이제 네. 하셨고 민주국민당 공천 제의가 들어왔지만 또 거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민주국민당은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한국민주당과 네. 대한국민당 이러한 보수 세력들이 결집을 해서 창당한 정당이에요. 특히 그때 이승만 정권 당시에 농지개혁법이라든지 지방자치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민중에 정서와는 유리된 어떻게 보면은 제도권 내의 보수 세력으로서 진보적이지 못한 그러한 어떤 정당의 양태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 또 노조가 좀 약속을 해주기도 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는 패배를 하게 되잖아요. 특히 1954년 선거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삼선 가도를 탄탄하게 열어가기 위한 그러한 정략적 선거였기 때문에 근권은 물론이고 관권 선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압박을 한 그런 관권 선거의 전형이었죠. 관건 선거를 교수님께서 좀 학생들에게 보통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이제 남북한의 이제 분단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대개 이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행정 기구가 잘 발달해 있지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라고 하면 당연히 갖춰야 할 건강한 관료 제도, 체제, 조세 시스템, 군대, 경찰, 교육제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법제도까지 다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뭐 조선시대부터 워낙 그런 관료제 국가였기도 했고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관료 기구가 통치를 위해서 더 강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의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국가 권력이 필요했던 거죠. 단순히 물리력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훨씬 더 제도적으로 강화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이제 해방 후에 그리고 이제 분단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제3세기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국가 기구가 좀 발달해 있는 말하자면 사람으로 비유하면 상체가 좀 튼튼한 그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관주도로 하는 성향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서구 유럽에서 좀 이제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시민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잘 발달해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항상 하는 게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시민사회가 발달해 있지 않고 관주도의 모든 게 있다 이런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원이 이제 이때부터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좋을 때는 이제 관이 아무래도 행정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빨리빨리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나쁜 일을 관이 하기로 작정을 하면 또 나쁜 일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도 한쪽에 좀 더 유리하게 네. 아주 체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야당 또는 반대 정당들을 은밀하게 탄압도 하고 배제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선거법 위반 문제도 이렇게 고무줄처럼 유리하게 이제 여당에는 적용하고 야당한테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돼서 이제 관건 선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네. 그때는 뭐 경찰과 군청이 엄청나게 개입을 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패배를 하고 나서 사실 정당 기반 없이 선거를 치르는 게 좀 너무 힘들다는 걸 굉장히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로 가셨는데 어떻게 또 지내셨을까요? 서울에서의 좀 이슈가 있다면은? 서울에 이제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에서 초반에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는데 예. 그 경찰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노조를 압박하면서 왜냐하면 그 당시 노조는
자유당 정권의 기관 단체입니다. 노조가 네. 근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네요. 초반에는 호의적으로 출마를 권유를 했죠. 음. 민주국민당의 야당 후보로서 출마하지 말고 우리 노조가 노동조합이 지지할 테니 그냥 출마해라. 그렇게 해서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이제 간파한 자유당 정권에서 경찰과 행정을 통해서 노조를 압박하고 네. 노조 지도자들에게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죠. 그리고 네. 감시하고 감금까지 하고 그렇게 해서 10분이 출마를 했는데 5등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국 정치에 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 거죠. 이제 네. 선거가 끝나고 1955년에 일단 목포를 떠나서 서울로 가십니다. 예. 서울로 가서 상황이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을까요? 원래 뭐 집안에 기둥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선거에 나갔을 때 일단 패배를 하셨고 올라와서의 삶도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지내셨죠? 서울에서는? 서울에서 용산에 네. 집을 한 채 마련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차영희 여사님이 미장원을 차리셨죠.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한국노동문제연구소 예. 거기를 이제 출근하시면서 동아일보라든지 사상계라든지 이런 그 명망 있는 그런 언론기관에서 발행되는 매체에 꾸준히 기고를 하셨죠. 좀 저는 좀 놀랬던 게 웅변학원을 운영하셨다더라고요. 동양웅변학원. 예. 그때 이제 학원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그 수차한 김상현 씨, 훈홍. 훈홍 김상현 씨. 어. 그다음에 나주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죠. 김장건 씨. 네. 이런 분들이 그 당시 동양웅변학원의 수강생들이었죠. 그때 뭐 한 50여 명이 늘 그 대통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뭐 음성의 그 높낮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 학습의 초입이 웅변학원을 가는 거였어요. 웅변학원을 통해서 많은 또 정치 일꾼들이 양성을 하셨죠. 네. 예. 달변가 정치인으로는 교수님 누구가 먼저 떠오르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셨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도 이제 당선되는 그 97년 대선 전까지만 해도 네. 야외 광장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대중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인터넷 매체가 없던 시절에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옛날에 누군가 그런 유명한 분이 여기 와서 하면 이제 아마 바글바글 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유동 인구가 많지도 않고 사실 어떤 소식을 접할 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죠. 그리고 네. 뭐 이것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송출이 되는데 보통 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말을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실제 면대면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네. 수사력이 필요했고 목소리도 중요했고 성량도 중요했고 또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스처도 중요했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그것에 굉장히 익숙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네. 대통령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웅변 능력을 키워서 그런 시대에 적합한 정치인으로 성장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네. 그 유명한 제스처 있잖아요. 한쪽 팔 딱 뒤로 허리춤에 놓고 네. 이렇게 청중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그 연설 자세. 근데 이게 TV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TV 시대에 카메라 앞에 두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쩌렁쩌렁 소리치면서 손 휘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났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이제 97년 대선 때 김한길 씨나 이런 이제 TV 방송 프로그램에 굉장히 경험 많은 참모들이 붙어서 네. 이제 많이 이제 다듬고 훈련한 결과 이제 대통령 당선하기에 이르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거 연설 시대, 웅변 시대에 적합한 정치인 하면 김대중 선생님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야구 경기를 아주 대형 TV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그 감동과 TV라는 이런 미디어를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청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현장의 감동이. 네.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IT에 의존하면서 우리 면대면의 여러 그 만남이나 이런 광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만은 연설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그냥 잡담이라면 또 모를까 수십만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수백만 그런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실 때는 그야말로 내용의 충실성도 훌륭해야 되지만 네. 300만 대중과 하나 되는 혼연일체 그 감동을 또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0분 연설을 하시기 위해서 30시간 정도를 연구를 하시고 연설의 원고를 작성을 하시고 그걸 또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청중 앞에 나서셨던 분입니다. 네. 이게 항상 당당하려 했다, 용기를 내려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자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잘하니까 자신이 있었죠. 실력을 기반으로. 제가 존경하는 목포에서 그림을 그리시다 강주로 옮기신 아산 조방호 선생님 말씀이 1955년에 이미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울로 근거를 옮기셨기 때문에 근데 아산 그 조방원 화백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방에를 가면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방 한쪽에서 두툼한 수첩을 놔두고 늘 신문이나 책을 앞에 놔두고 메모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그 짧은 시간 그 촌시도 그렇게 소중히 하시면서 네. 허투루 쓰지 않으시고 늘 신문을 읽으시고 메모하시고 자세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른이 갖고 오신 그 내적 외적 그 모습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 시절을 지켜봤던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가 아프게 들었어요. 네, 최고의 연설은 많이 읽고 예. 많이 쓰고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결국 연설은 최고의 소통의 그런 미디어 아니겠어요? 예.